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우스 리더십 학교 리더십 강의, 거래적 리더십에 관한 그러한 내용들, 제임스 맥그리거 번스 교수님의 리더십 강의 책자를 중심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정당 리더십에 관한 내용부터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내용들은 프랑스와 호주 정당의 리더십 구조와 이후에는 러시아 정당의 리더십 구조, 그리고 미국 정당의 리더십 구조와 특이점에 관한 그러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에서 이제 급진당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 이후 재건되어서 프랑스가 다시 회복되는 중에 일부 참신하고 젊은 리더들로 급진당이 사람들에게, 프랑스인들에게 어필하기도 하였지만 다시 한번 오랜 약점들, 지도부의 분열, 그리고 무정형적인 노선, 확고하지 못한 어떤 당기라든가 과도한 타협주의와 같은 그러한 약점들이 노출되므로 드골주의자들, 그러니까 드골이 프랑스의 어떤 공화주의의 어떤 정부 형태의 첫 번째 그러한 대통령인 거죠. 그런데 이 드골주의자들에게 취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로 그 당시의 프랑스 정치 환경들이 진행되어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급진당과 아주 대조적인 위치에 서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 세력과 노선을 확립했던 이 오스트레일리아의 노동당, 호주죠.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의 노동당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또한 동질적인 사회 내에서 어떤 전투적인 노동운동의 맥을 이은 오스트레일리아의 노동운동은 초기에 전체 당조직 리더들과 입법부 내, 특히 국회 내의 리더들 간의 대립이라는 어떤 전형적인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내 리더들이 계속해서 노동당 노선에서 저항하거나 탈당하여 자유당이나 그 외 반대당과 연대하여 오랜 갈등의 기간을 거쳤다라고 하면서 당은 결국 승리했고 원내 리더들에게 엄격한 통제를 가하는 정책을 확고하게 수립하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노동당 내에도 이 국회의 원내의 리더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이 당 조직의 이 리더들이 있을 텐데, 근데 이 원내 리더가 계속 이제 자기가 주도해 나가려고 이제 하지만 결국 이제 당 조직 리더의 어떤 지시를 받는 그러한 위치로 이 원내 리더가 그 위치가 이제 그렇게 정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원내 리더들은 당 조직 리더에게 엄격한 통제를 받아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국회의원 선거 입후보자들은 필히 각 지역 노동당에 속해 있어야 하고, 또한 그들의 입후보는 정부와 중앙당 리더의 승인을 받아야만 하며, 만약 지명에 실패하면 그들을 누르고 입후보자가 된 노동당 후보들을 지원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당권이라던가 어떤 당 질서가 이렇게 확립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지명된 입후보는 필히 정당의 정강 정책에 입각해 선거를 치루어야 하며, 또한 지명된 입후보는 필히 정당 정책의 정강에 입각해 선거를 치르고 당선되고 나서는 원내 노동당의 일원이 되어서 코커스에서 회합, 정당 노선에 입각해 제반 문제를 논의하고 다수결에 의하여 자신의 입장을 확정해야 하는 상당히 민주적인 형태의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놀랍게도 오스트레일리아의 노동운동은 이 정당이 궁극적으로 집권할 것이며, 그때 사회를 변혁할 수 있을 조직과 이론적 기반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근거하여서 일시적인 정치적 패배를 감수하고서라도 원칙과 단결을 수립해야 하겠다는 의지를 수차 표명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변혁을 가져오고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당권이 올바르게 세워지고, 또한 입후보자들과 원내 리더들도 이 당의 그러한 명령에 복종하는 그러한 분명한 체계를 갖추고 있어야지 나중에 어떤 변혁을 시도할 수 있는 그러한 당의 모습이 될 수 있다고 해서 그 초기부터 바로 이러한 것을 강조하는 그러한 모습을 띄었다라는 것이죠. 오스트레일리아 노동당 강령의 핵심은 정부 내의 이 정당 리더들은 당내 리더들과 마찬가지로 노동운동의 봉사자들에게 불과하다라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며, 이 정당의 의원 선거 입후보자들은 노동당이 길고 격한 논쟁 끝에 채택한 서약서에 서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본인은 이렇게 이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본인은 오스트레일리아 노동당 뉴 사우스 웨일즈 지부의 선출 또는 임명된 입후보자들 어느 누구에게도 반대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본인은 또한 원내에 재진입할 경우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노동운동의 원리 원칙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그리고 그러한 모든 문제들, 특히 정권의 장래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에 대해서 코커스에서 다수결로 결정된 바대로 투표할 것을 서약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 당의 어떤 규칙과 규약과 또 질서가 세워진 것이죠. 이제 그러니까 어떤 자신이 권력을 가졌을 때, 원내 리더로서, 원내 의원으로서의 권력을 가졌을 때도 불구하고 당의 철학과 목표를 따라서 어떤 자신이 의사결정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당에서 투표를 통해 결정된 사항을 또한 원내에서 그 사항과 똑같이 투표하고 그 사항을 반영시키겠다. 철저히 당의 어떤 지도하에 이 국회의원들이 그런 것들을 실천하겠다라는 생각인 거죠. 이제 이 생각의 이면을 보면 무엇이냐 하면, 당이 먼저고 그 다음에 이 당에는 원내에서 일하는 실제 국회의원들이 존재하고, 또한 원외에서 일하는 당 조직원들, 당 리더들이 존재하지만, 각각 그들은 원내에서 또한 투표권을 행사하거나 입안에 참여하거나 감사를 하거나 이런 고유의 활동 영역을 가지고, 또한 당 원외에서 또 사람들을 불러일으키고 정책을 만들고 하는 그러한 행위들, 이렇게 각각의 역할이 나누어져 있지, 마치 무슨 원내에 들어갔다고 해서 자신이 당에서 굉장히 높아진 듯, 그리고 당이 자기의 의견에 좌지우지하여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교만한 그러한 생각들을 갖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생각들을 아예 갖지 않도록 미연에 그 싹을 다 잘라버리고, 또한 아예 원내에 들어갈 때는 서약서를 쓰고 원내에 들어가도록,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 입후보할 때도 이런 서약서를 쓰고 입후보하도록 처음부터 애초에 그렇게 이제 그 시스템을, 그 어떤 당 정책을 정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당의 어떤, 이제 당원이 이제 원 내에 진출했을 때도 이제 당의 의견을 따르는 거죠. 굉장히 어떤 좋은 그런 시스템이 아닌가라고 생각되고, 우리나라의 당도 좀 그렇게 좀 처음부터 엄격하게 당의 의견을 따르도록 하면 좀 더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러한 당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서약의 강요는 이 후보자의 서약 준수 의지 이상의 것에 좌우된다고 할 수 있는데, 이 후보자들과 국회의원들에게 당의 노선을 준수케 하는 것이 바로 그 정당의 역량이다. 이 정당이 힘이 있다는 것은 이 정당의 구성원이 국회원 내에 들어갔을 때 그 국회의원에게 당의 이름으로서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당이 진짜 어떤 역량 있는 당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궁극적으로 노동운동이 그 구성원들 사이에 어떤 지역적 아니면 이념적 아니면 어떤 종교적인 차이들을 극복하고, 또 일단 의회에서 힘과 특권을 얻은 사람은 꼭 배반한다는 고질적 노동운동, 사회주의계의 우려를 불식하는 것도 정당의 역량에 달린 문제인데, 우정은 너무 뜨겁고 위스키는 너무 독하고 소파는 너무 푹신하지, 내가 있을 곳은 강줄기가 갈라지는 곳, 양털 깎는 사람들 사이라네라는 그러한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이 배경을 잘 모르면 이 뜻을 잘 이해를 못 하는데, 아무튼 자기 어떤 원래 있어야 될 곳이 자기 정당이다, 자기 정당의 의견을 따른다, 자기 고향과 같은 곳이다 라고 아마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서구의 민주주의 국가의 정당들 중에 오스트레일리아 노동당의 철칙에 버금가는 강령을 가진 정당은 거의 없을 것인데, 그렇지만 당의 기강을 확립해야 한다는 생각은 항상 있었고, 여러 자유당, 노동당, 사회주의 정당들에게서 다양하게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벨기에 기독교 사회당과 이탈리아 기독교 민주당은 당무위원회에서 정부 내 리더들, 강요들은 배제한다고 합니다. 여러 사회주의 정당들은 자당의 세력이 원내에서 비사회주의 정당 측과 합작을 제안하려고 하였으며, 벨기에와 오스트레일리아의 사회주의 정당들은 의회 의원이기도 한 리더들의 당내 권력을 제한하려고 해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조치들의 효과는 제한적이었는데, 그 이유는 그것들이 단지 당의 권력구도 중 일부와만 관련되어 있었다는 것, 그리고 중요한 결정은 정당 리더들보다 정부 리더들에 의해서 더 많이 이루어진다라는 점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현실 가운데도 원내 리더, 원내에 있는 국회의원들의 힘이 굉장히 센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에 의해서 대부분의 어떤 당의 결정들이 다 이루어지는 이러한 형태의 모습을 보이는데, 그것이 사실은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약간 기형적인 형태라는 것을 오늘 이 내용들을 통하여서 알 수 있겠습니다. 원래 거의 어떤 당의 모습과 어떤 원내 리더들의 모습은 어떤 당의 의견을 원내 리더가 받고, 그 원내 리더가 원내에 있는 국회의원들, 자신의 당에 속한 국회의원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그래서 이 원내에 있는 의원들이 당의 의견을 따라서 모든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이 원래의 그런 모습이다. 그리고 그것을 찾아가는 것이 원래의 역량 있는 정당의 모습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 정당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정당을 애착을 가지지 않고 단지 자신의 정당을 하나의 자신의 의원직 다는 하나의 어떤 수단 정도만 여기는 그러한 의원들이 사실 많았기 때문에
바로 우리나라 정치 가운데 어떤 원내 리더와 정당 리더의 어떤 구조, 어떤 관계들이 상당히 왜곡되게 설정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많은 좌익 그리고 중도 좌익 원내 교섭단체들은 다당제 하에서 상당한 응집성을 보였으며, 근데 이제 프랑스 정당들은 좀 약간 예외인데, 그러나 이러한 소수당들의 응집은 정당의 당규와 조직보다는 대중정당 지향이라는 기본 노선에 일치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당과의 대립 및 협력의 필요성에서 또한 연유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앱스타인은 이러한 상황을 다음과 같이 요약을 하고 있는데, 모든 의회주의 정부는 행정 권력을 성공적으로 안정시키고 현대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경쟁 정당들의 수가 어찌됐든 정당들 간의 응집을 이끌어내야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행정 권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이 의회 내에서의 응집력을 일으킬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의회주의 국가에서 적용되는 원칙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많은 정당들의 그러한 응집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으며, 오스트레일리아의 노동당과의 단결과 질서를 흉내낼 수 있는 정당도 별로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 이 오스트레일리아의 이 노동당의 모습이 상당히 어떤 이상적인 형태이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비평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자는 프랑스와 오스트레일리아의 정당, 특히 노동당의 정치적 상황 및 그 속에서 나타나는 정당 리더십과 정부 리더십 간의 역할을 자세히 살핌으로써 정부 리더십의 역할과 모습을 제시하고 있는 그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이 오스트레일리아의 어떤 정당의 모습을 통해서 과연 정당 리더와 또한 의회 내 원내 리더 간의 관계는 어떠한지, 그리고 이 원내 리더와 정당 구성원들과의 그러한 합리적인 어떤 구도 가운데 이상적으로 보여줘야 될 그러한 어떤 정당의 모습, 역량 있는 정당의 모습은 무엇인지에 대한 하나의 모습을 전형적인 예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토의할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현실 속에서 의회주의 중심의 정치 현실의 장단점은 과연 무엇이며, 의회주의 한계 극복을 위해 정부 리더십 및 정당 리더십이 취할 수 있는 방법과 해결책이 있다면, 또한 우리 정치 가운데 발견되는 모습은이라고 그 토의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의회주의적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내각 책임자 같은 경우에는 완전한 의회주의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그러한 의사결정이 의회에서 이루어지고, 또한 이 의회를 통하여서 내각이 구성되고, 결국 이 의회와 내각을 당이 구성하는 이러한 형태의 거의 100% 의회주의 그런 국가가 영국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역시도 어떤 의회주의 성격이 나타나는 부분들이 국회의원의 어떤 입법권은 물론이고 행정감사권, 그 이외에도 또 요즘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어떤 탄핵, 행정부나 강요에 대한 탄핵 권리, 그리고 어떤 행정부의 어떤 장관직이나 아무튼 그러한 고위관리직에 대해서 어떻게 사전에 감사하는 그러한 모든 기능들이 의회주의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의회주의 성격 가운데서 중요한 부분들은 이 의회 내 응집력을 가지는 부분이고, 이 의회 내 응집력의 어떤 파워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사실 그들을 묶을 수 있는 원내 리더와 또한 이 원내 리더를 통해서 그들을 묶어가고 정책을 실현시키는 정당의 역량, 여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정당이 얼마만큼의 철학과 가치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으며 그 안에서 체계와 시스템과 어떤 조직 구조 가운데 원내 리더들과 원외 리더들과 이 평당원들을 잘 아우르면서 그들을 또한 잘 컨트롤하고 당의 철학과 방향을 이 원내 리더들에게 잘 인식시킬 뿐만 아니라 그것을 따라서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바로 그것을 통해 또 이 원내 리더들이 행정부와 내각의 행정부에 또한 어떤 입김을 미치거나 의회주의적 관점에서 영향을 주는, 그럼으로써 이 행정부가 바로 그 안에서 잘 운영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선순환적인 그러한 시스템의 모습, 그것이 바로 의회주의적인 어떤 정부 형태의 가장 이상적인 부분이고 또한 우리의 어떤 이상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바로 이 의회 내에서 응집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구조나 시스템이 전혀 되어 있지 않고, 또 각각 분열되었고 또 각각 자기 의견이 있고,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어떤 정당의 어떤 그러한 평당원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정당의 철학과 어떤 방향에 따라서 그것을 따르는 그러한 원내 리더와 원내 국회의원들의 모습이 아니라 각각의 어떤 소신과 철학대로 그냥 정치활동을 해버리니까 그들에게 어떤 정당의 어떤 영향력은 의회주의에서 상당히 미약하게 된 것이죠. 그 결과 또한 반대로 행정부에 대해서도 그렇게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정부와 또한 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러한 상황들. 물론 이러한 시스템이 이제 여당 쪽의 어떤 그러한 흐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거대 야당의 존재. 이 야당은 이제 본래 의회의 목적을 이제 실현하는 거죠. 어떤 권력 분립, 국가 내에서 행정 권력의 견제, 이런 기능을 실행하면서 원내에서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어떤 견제의 기능이 엄청 커져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를 이제 원내에서 이거를 해결하고 그 견제를 좀 낮추거나 해가지고 행정부가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 기능도 이제 제대로 실현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 반대로 또 행정부에서는 행정부의 어떤 운영과 또한 집행을 위한 그러한 예산이나 이러한 부분들도 안 되니까 난감한 거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사태가 폭발하고 터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이 문제를 잘 살피고 다시금 우리나라의 정치 가운데 국회와 관련된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 의회주의를 회복해 나가는 그러한 과정들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진단을 한번 해보고요. 그렇지만 또 우리나라가 이 의회주의적 성격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제의 성격도 있거든요. 뒤에서 다루겠지만 이 대통령제의 어떤 성격도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또 하는 어떤 그러한 특징들을 잘 기능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이 대통령제에 대한 특징과 어떤 그러한 어떤 특성들, 장점들도 살려가지 못하고 또 반대로 이 의회주의에 따른 어떤 그런 장점과 특징도 살려가지 못하면서 의회주의 단점 그리고 대통령제의 단점만 지금 부각되고 결국 그 결과 이제 갈등이 결국은 반목과 그 다음에 서로에 대한 어떤 비판과 어떤 국민들의 어떤 분열 그리고 갈등의 어떤 고조 이것만을 지금 불러일으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부 내에서 또 의회 내에서 이 대통령제의 장점과 의회주의 장점이 잘 조화되어서 정상적으로 운영되었다면 거기서 민주주의 그러한 어떤 갈등을 통한 권력의 어떤 균형 유지와 또한 정책의 실현에 대한 기능을 올바른 그러한 방법으로 잘 실현만 했다면은 국민들이 이렇게 갈라져서 싸우고 지금 바로 여의도 옆에서 저렇게 이제 밤늦도록 집회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기능이 지금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니까는 결국은 국민들이 나서서 이거를 회복시키려고 지금 다 들고 일어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여기 옳다, 저기서는 이게 옳다라고 그러면서 지금 서로 싸우고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이죠. 결국 이 상황은 누구 한 명 이겨야 되는 겁니다. 중간에 중도라던가 아니면은 어떤 양보라던가 이런 것들은 전혀 없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 어려운 그러한 상황들을 어려운 환경과 정치적이라는 여건들을 과연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라는 것에 바로 이 리더십의 그러한 중요한 키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정말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어떤 변혁적 리더십과 또한 거래적 리더십의 특성을 가진 통합적 리더십이 나타나고 그러한 리더십들이 집단적 리더십으로 일어나서 이러한 상황들을 타개하고 우리가 또한 새로운 방향으로 정말 건설적인 그러한 방향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변화해 나가고 변혁해 나가고 조정해 나가는 그러한 과정들이 지금 꼭 필요하다라는 그러한 절실한 그러한 마음이 드는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미국 정당 리더십의 어떤 구조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정당 리더십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결국 정부 리더들, 의회나 내각에서 선거 또는 임명에 의해서 공직을 보유하고 있는 당 소속의 어떤 리더들을 의미합니다. 이 정부 리더들이 정부에서는 물론 당 내에서조차도 정당 리더들, 당 조직에 의해서 선출된 리더들보다 더 많은 권력을 갖게 마련이라는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그렇다는 것이죠. 이러한 결론은 서구식 의회 민주주의에 있어서 대부분 타당한데 이 국가들 대부분에서 정부 내 정당 리더들의 영향력은 미국 정부 내 리더들이 정당 리더들에게 갖는 영향력에 비하면 별게 아니며 그 차이는 당 조직도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서구 민주주의 정당들처럼 미국의 정당들도 잘 짜여진 수직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 정당은 수천의 동, 구, 읍, 시위원회들의 기반을 두고 있고 또한 주, 군위원회에서 다른 나라 정당들의 집행위원회와 비슷한 중앙위원회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각 동이나 구나 읍이나 시나 주나 군 이런 데서 중앙위원회가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은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연방제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각 어떤 지역적 특성을 드러내면서 그 한 지역의 어떤 민주주의적 체제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독특한 그런 체제라는 것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원래 좀 독특한 나라죠. 그리고 국가 권력의 궁극적 원천이 되는 대통령 선거 입후보자 지명대회는 4년마다 한 번씩 개최된다는 점만 제외하면 대부분 다른 정당들의 전당대회와 비슷한데, 사실 이러한 관측들은 대부분 잘못된 것이다 라고 보았습니다. 즉, 이 미국의 하나의 어떤 의회의 모습이나 아니면 대통령제의 그러한 특징들은 다른 의회주의 국가들과는 다른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계신 것입니다. 미국 정치 구조에서의 실제 권력, 그러니까 공식적 권위가 아니라 실제 권력 배분에 대한 보다 상세한 분석들, 그러니까 몇몇 예외들을 제외하고 이런 상세한 분석들은 유권자들을 설득, 그리고 조직화, 그리고 활성화할 수는 이미 당 조직 리더들보다는 정부 공직 소유자들 또는 공직 후보자들 주위에 형성되는 매우 사적인 집단이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특징적이죠. 여기에 이 미국의 좀 특징적인 건 또 하나의 사적인 어떤 집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게 뭘까요? 사적인 집단. 바로 이러한 불균형은 여러 유럽 옵저버들에게, 심지어 미국인들에게도 비교적 늦게 포착되는데, 그 이유는 오랜 세월 동안 미국의 정당 체계는 정당 보스가 입 후보자들을 통제하고, 그리고 코커스가 입법부를 통제하며 당이 시장, 군수, 그리고 이따금은 대통령까지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정치구조의 전형으로 믿어져 왔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미국의 어떤 정당 보스가 상당한 큰 어떤 권위를 가지고 이 입법부를 통제해 나가면서 대통령까지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정치구조의 전형이 미국의 모습이다 라고 그렇게 믿어져 왔던 것이죠. 19세기 후반에는 사실 그러한 믿음의 타당성이 충분하였는데, 각 시 지구당의 위원장들은 실제적으로 일부 시장과 시의원을 임면할 수 있었으며, 또한 재계의 거물들은 일부 군수들, 상원 의원들, 하급 공직자들, 그들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했고, 일부 대통령은 국사에서 극히 중차대한 문제가 아닌 후원 문제가 기재되는 경우 정당 리더들과 협의하곤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어떤 사적 어떤 그러한 조직 아니면 어떤 독특한 미국의 어떤 후원 구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유럽의 정치평론가들이 미국의 정당 리더가 갖는 영향력에 대해 온갖 환상적인 묘사를 하고, 또 유럽 정당 정치인들이 더욱 엄격한 당내 질서를 수립하는 것은 곧 태머니홀식 리더 정치를 벨기에나 네덜란드 또는 스칸디네비아 정당들에 도입하는 것이 된다고 경고하였어도, 미국에서 정당과 권력의 임무들은 쇠퇴해 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점차 이 미국에서 이 정당의 권력과 정당의 어떤 리더십을 통한 하나의 어떤 행정부의 컨트롤, 뭐 대통령까지 포함해서 이러한 어떤 권력이, 정당의 권력이 쇠퇴해 가는 것이 현실이다라는 것이죠. 어떤 제퍼슨주의적, 그리고 잭슨주의적, 그리고 남북전쟁 이전의 리퍼블리컨 운동에도 불구하고 이게 상당히 의회주의적인 그런 민주주의적인 그런 어떤 운동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런 운동에도 불구하고 정당들은 대통령 또는 몇몇 전국적으로 명망 있는 상원 의원들의 중앙집권적 영향력 밖에서 전국적 조직 구축, 노선 확립, 당의 단결 등을 이루어낼 수 없었으며 미국 정당의 조직화와 중앙화 결의에는 복잡한 이유가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미국 정당이 굉장히 분열화되었고 이게 단결되지 못하는 모습 가운데 있었고 상당히 대통령과 어떤 상원의원 이런 영향력에 상당히 많은 영향력을 받는 어떤 그러한 구조로 변하였다. 그런 구조로 정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노동계의 단결을 이끌어내는 것과 같은 노력을 어렵게 만드는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좀 미국 사회에 강하죠. 또한 정부의 여러 수준의 권력을 분점케 하고 정당이 정부 기구를 독점적으로 장악하는 것을 방지한 연방주의 체제. 상당히 연방주의 체제라는 것이 상당히 권력을 분립시키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어떤 권력의 어떤 흐름이라든가 조직을 이루기가 쉽지 않다. 당의 어떤 당의 그런 전체적으로 조직화된 그런 모습을 나타내기가 쉽지 않은 것이 이 하나의 당 내에서도 어느 지역에 따라 어느 주에 따르느냐에 따라 다 다르고 어느 지역에 있느냐에 따라 다르고 또 뭐 종교적이나 아니면은 뭐 어떤 배경적이나 계층적인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다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정당이 하나의 어떤 정당으로서의 어떤 조직화된 모습을 보여주기 굉장히 힘든, 그리고 또 그 각각이 또 개인주의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힘든 그러한 구조로 만들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정부의 여러 수준의 권력을 분담케 하고 또한 연방주의 체제, 지역, 종교, 인종의 다양성이 커 정당 체제 핵심부의 어떤 단일성과 또한 강력한 국민성의 구현이 어렵다는 점에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대통령 선거 입 후보자 선출의 정당 예비 선거를 도입, 그로써 입 후보자 선임권을 당 조직보다 다수이고 분산적이며 정당 지향이 적은 투표자들에게 돌려 균형을 노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로 20세기 초엽에 이루어진 롱 밸런스에 의해서 정부의 중간 하위직 상당수를 선출직으로 만들므로써 정당 조직에서 모든 선거의 후보자를 낼 수 없게끔, 그리하여 해당 공직에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끔 만든 개혁 등의 그 원인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외 이 모든 요인들의 결과 정당에서 독립적이고 또한 비당파적이며 자발적 참여를 행하는 여성 유권자 연맹이나 보다 최근에 커먼 코즈, 이건 뭐냐면은 1970년 창립된 미국의 시민운동 단체인데 가드너에 의해서 회계사, 변호사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선거운동 자금 공개, 워터게이트 사건 규명 촉구, 의회 법안 기초 공개 등 여러가지 정치개혁을 촉구한 그러한 조직 등 이 커먼 코즈라는 거, 이 다양한 어떤 정당 이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단체가 있다는 것이죠.
같은 조직들과 이와 같은 어떤 커먼 코즈와 같은 그러한 조직들이 정당과는 별도로 또는 정당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보조적으로 활동하면서 더욱 세력을 얻어가고 있는 점에도 기인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당 이외에도 이런 어떤 좀 특수한 그런 어떤 자발적인 독립적인 그러한 단체들이 이 개인주의적인 어떤 그러한 특성으로 인해서 독립적으로 이렇게 활동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정당 아니라도 정치적 의견을 표시하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루트들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정당이 어떤 하나의 커다란 권력을 행사하고 대통령이나 행정부나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구조 자체가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 결과는 미국 정치가 활발한 정당 정치의 외형에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이 공직을 얻고 그것을 유지함에 있어 그들이 당 노선에 입각하여 당 내외에 조직한 사조직들의 힘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말 그대로 이 사조직이 상당히 사적인 집단에 상당히 큰 영향력을 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당의 공식 조직보다는 후보자 개인이 모금하고 소비하는 정치 자금이 또한 압도적으로 많고 선거는 보통 당의 집행 행위자들보다는 후보자의 참모진들에 의해서 치러진다라는 것이죠. 이 후보자가 어떤 참모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선거 결과가 달라진다. 유능한 참모가 당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지명된 후보자들은 각자의 필요에 따라 당 조직을 최대한 이용하기도 하고 그것을 일체 무시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한 당선이 되고 나서는 당이 그들에게 갖는 것보다 훨씬 많은 영향력을 당에서 갖게 되며 굳이 그럴 필요가 없지만 원하는 만큼 갖게 되며 연방정부는 정당보다 후보자들에게 더 많은 보조금을 또한 지급하고 있다는 것이죠. 개인주의적인 독립주의적인 그런 특징이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이제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정당의 힘은 아직 남아있다는 것이며 대부분의 투표권자들은 정도야 어찌됐든 스스로를 공화당 아니면 민주당 중 한쪽으로 분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크게 이 양당 제도가 미국에 잘 돼 있죠. 이 공화당하고 이게 민주당으로 크게 사람들이 크게 나눠져 있다는 양당 제도가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랜 어떤 정치적 역사의 그런 결과인 것이겠죠. 그러므로 이 후보자들은 대부분 선거에서 압도적인 승리로 후보 선출 과정을 거쳐야 선거 당일의 다수표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 조직은 보통 중립적 자세를 견지하므로 당의 지명을 얻어내기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 하며 따라서 그 같은 압도적 지명은 당 조직보다는 하나의 사조직에 기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선거 전에서 정당은 때로 승리의 전망이 어두울 때 지명된 후보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포기하기도 하고 보다 당에 직결되어 있으며 따라서 당직 리더십에 보다 높은 충성도를 보이는 지역선거 후보자들에게 시간과 자금을 투입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당도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에 지원해야지 이 사람이 당의 충성도가 높고 나중에 공직에 진출하더라도 당에 잘해주겠다라는 사람에게 더 많은 어떤 지원 이런 것들을 투입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단 당선되고 나면 정치인들은 기본적으로 정책적 입장을 넘어서까지 정당의 통제에 순응할 필요는 없으며 정부직 보유자가 당의 노선을 무시하고 자신의 당선의 주요 기반이 되었던 추정컨대 그런 주요 기반이 되었던 정당 지지층을 외면하거나 아니면 기대했던 만큼의 후원을 행하지 않았을 때라도 그의 재선 시
당 측에서 최종 선거전 국면에서 해당 공직자의 사조직이 당의 공식 조직에 앞선다는 등의 단순한 이유 때문에 재지명을 거부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지명당하면 또 지명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을 굳이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그러한 당선을 쉽게 이끌어줄 사조직에 의지하게 된다는 것이죠. 미국 정치 체계 내에서 정부 내 리더들이 정당 리더들에 대해 갖는 우위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는 대통령과 당 총재 사이였던 관계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일단 대통령 후보가 당선되면 그의 소속 당과의 관계가 어떻든지 그는 현직 당 총재의 사임을 요구하고 자신이 내세우는 인물로 대체할 수 있는 무제한의 권력을 얻게 된다는 것이 정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대통령제에서 이 대통령의 권력을 얻게 되면은 이제 대통령 마음대로 이 당 총재까지 이제 바꾸는 이러한 무소불위의 어떤 권력을 가지게 된다라는 그런 어떤 미국의 이 대통령제의 특징적인 그런 모습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00년 또는 150년의 역사의 고유의 조직과 전통을 지닌 대규모 국민정당이 새로운 당선자에게 이처럼 휘둘리는 것에 거의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으며, 대통령 후보자는 전국적으로 높은 명망을 지닌 인물을 당 의장직에 지명하는 일도 드물고,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당 의장을 하나의 보좌역쯤으로 다루고, 중앙 집권 행위는 당의 영도와 정치적 발휘의 원천이라기보다는 중앙집행위원회는 귀찮은 존재로 치부해버릴 가능성도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권력을 얻게 되면 당 지도부, 당 중앙위원회 이런 거 전혀 신경 안 쓴다는 것이죠. 그리고 당 지도부까지 자신이 바꿀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것이 하나의 미국 대통령제의 하나의 특징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이 리차드 닉슨, 이 리차드 닉슨과 공산당 사이의 관계가 이 같은 불균형을 잘 나타내 주는데, 닉슨은 1960년 그리고 1968년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기 위해 이 당의 모든 분야에서 수년간 공을 들여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후보로 선출되고 나자 그는 1968년 선거를 자신의 사조직으로만 치루었다라고 하고 있으며, 변변치 않은 인물을 당 의장에 또한 앉히고 1972년의 재선운동에서 공화당을 뒤로하고 불법적 스캔들을 일으키는 사조직에 의존했던 부적절한 어떤 관계를 시사해주며, 양대 정당의 중앙기구가 과거 강력한 대통령 등에 얼마나 종속되어 있었는가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 이 당이라는 것이 힘을 잃고 이 대통령으로 출마하게 된 이러한 후보자의 강력한 어떤 권력에 따라서 당이 좌지우지되는 그러한 것이 미국의 어떤 모습이다, 현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공화당 당직 리더들은 워터게이트를 저지하기에 허약하였는데, 이처럼 정부 내 리더들이 당직 리더들에게 갔던 우위는 정부 보수 출연으로 나타나진 않았는데, 정부 리더들은 스스로 정치적 보수가 되는 것이 어려운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닉슨이 결국은 이 워터게이트 사건을 일으키죠. 바로 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닉슨이 결국은 하야하게 되는데, 이 공화당이 이 민주당의 어떤
회의실이 있는 워터게이트 호텔에 그 회의실에 도청장치를 했는데, 근데 마침 이 도청장치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공화당에서 이제 닉슨이 사람들을 이제 보내가지고 이 도청장치를 고치려고 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워터게이트 호텔 안으로 잠입했는데, 그때 마침 이제 지나가던 한 경찰관이 이 워터게이트 문이 약간 열려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경비원이, 그래서 경찰을 부른 것이죠.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공화당 담당 사람들이 8명 정도가 거기에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민주당 그쪽에서. 이게 발칵 뒤집혀가지고 이제 결국은 이 닉슨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이제 물러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바로 이런 어떤 닉슨 대통령의 어떤 그러한 행위와 관련돼서, 물론 이제 닉슨 대통령 나름대로 철학이 있었겠지만, 이런 행위와 관련돼서 그것을 자신의 정당인 공화당이 닉슨에게 어떤 제재를 가하거나 혹은 그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지침을 주거나 그럴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위치가 전혀 아니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공화당 자체가, 공화당 지도부 자체가 닉슨의 어떤 말을 따르는 하나의 어떤 일종의 허수아비, 아니면 어떤 그러한 존재로서 그냥 추락해버린 그러한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엇을 시사하냐면은, 여기서 만약에 대통령이 속한 그 정당이 대통령에 대한 어떤 당으로서의 어떤 지도력과 아니면 어떤 당 철학을 실행시키는 영향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행사하지 못한다면은, 그때 대통령은 정말 어떤 무소불위의 어떤 그런 파워를 가지고 대통령이 당의 어떤 지침과 다르게 그렇게 행동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큰데, 거기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그렇게 되면은 이 행정부와 입법부 이 둘 사이의 어떤 견제와 균형이 깨진다라는 것이죠. 견제와 균형, 이것도 이 둘 사이에 어떤 소통이 있어야지 그게 정상적인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이 둘 사이의 소통이 없이 이 정당이 더 이상, 정당 지도부가 대통령에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 그것이 거꾸로 되는 상황이 되어버리면은 행정부가 입법부를 통제하는 이러한 상황이 되어서 견제와 균형의 어떤 그러한 시스템이 깨어지기 때문에 대통령은 무소불위의 어떤 권한을 휘두르고, 그 결과에 워터게이트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현재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는 상당히 여러 측면에서 행정부든 입법부든 다 책임이 있겠지만은, 바로 행정부와 의회 사이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지 못했던, 그리고 어떤 영향력이나 아니면 당의 어떤 역량을 발휘하지 못했던 그러한 책임도 일부 존재한다 라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그러한 국민들, 사람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이 문제가 불거지고 터지고 국민들이 나서고, 지금도 저 밖에서 지금 이렇게 집회하는 소리 들으면 그렇게 나서고, 지금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다시금 이 의회와 행정부의 어떤 균형, 견제와 균형의 장치를 다시금 살려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을 함께 좀 고려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런 문제들이 잘 해결되고 전국이 좀 안정화되고 국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 바로 이러한 것들을 또 우리 정당 리더들과 또 정부의 리더들이 잘 해줄 것으로 믿습니다. 아무튼 결국은 바로 이 정부 리더가 강력한 권한,
가지고 그것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버너스 교수님께서는 그들이 정치적 보수가 되는 것은 어렵다고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행정부에서 정부 리더가 아무리 자신이 큰 권력을 행사한다고 할지라도 결코 어떤 정치적 보수는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 정치적 보수라는 것은 결국 이 정치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리더고 결국 이것은 정당 리더가 해야 될 그러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정당의 역할이 또한 그런 부분이고 당원들과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바로 이런 일을 이끌어 나가는 입장에 있는 것이죠. 결국은 바로 이런 정치적 리더는 정당의 리더가 감당해야 될 그러한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우리의 상황들 가운데서 이 정당 리더의 그런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비평 및 토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자는 견제와 균형, 그리고 연방주의, 그리고 예비선거, 롱 밸럿, 국민여론 등 여러 권력 분담적 장치가 새로운 권력 구조보다 어떤 정치 권력 분산, 분열을 가지고 오는데 그 한 가지 이유에는 대통령직이라는 것을 통찰력 있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대통령직의 장단점은 무엇일까 하는 것이 토의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과연 우리 대통령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 시점에서 이 미국의 대통령제를 우리가 보았듯이 이 대통령제의 특징은 상당히 대통령의 권력이 강하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 의회와 또한 정당 리더와의 어떤 권력의 견제와 균형이 쉽지가 않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정부 리더의 대통령제의 특징으로서 정부의 리더가 자신의 행정 정책을 펴가기 위해서 자신의 정당을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사용하고 그래서 자신의 정책 실현을 위해서 이 정당의 리더 혹은 정당을 어떻게 보면 그 방향으로 끌어가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대통령제의 대통령의 어떤 권력의 특징인데 하지만은 막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이 권력 분립이 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문제가 커진다. 의회와 행정부와의 권력 분립의 그러한 시스템이 깨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통령제가 대통령 중심의 어떤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적어도 대통령과 이 의회가 서로 비등비등한 어떤 권력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정도로는 유지되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이 정당 리더가 어느 정도의 어떤 리더십이라던가 어떤 영향력은 가지고 행정부에 입김을 넣을 수 있는 적어도 그 정당의 정치 철학이나 어떤 방향들을 정부에 이야기하고 그것을 실현시키고 통과시킬 수 있는 바로 이러한 역량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 시스템이 지금 많이 붕괴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고 바로 지금 그래서 결국 그 시스템을 다시 살리고자 하는 그러한 길에 우리가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시스템을 견제와 균형을 다시금 살리며 함께 이런 것들을 합체해서 대한민국을 더욱더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상당히 지금 민주주의 정말 핵심적인 어떤 그러한 장치의 지금 운용을 핵심적인 민주주의 장치가 민주주의라는 커다란 톱니바퀴가 지금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견제의 균형이 깨진 상태에서 견제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서 각각의 헌법적인 그러한 방법들이 행정부와 입법부에서 지금 막 날라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이러한 것이 민주주의 하나의 어떤 견제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어떤 도구인데, 그것이 지금 순식간에 막 여러 가지로 막 쏟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진짜 그러면서 이제 정말 이 민주주의라는 바퀴를 엄청 돌리고 있는 것이죠. 부디 이러한 것이 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그리고 견제와 균형을 통한 어떤 권력 분립과 그것을 통한 자유의 수호, 그 가운데 번영과 안녕을 이룰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면 이까지 미국의 리더십 부분들도, 정당 리더십도 살피고, 이제는 일당 체제의 리더십, 러시아 쪽으로 내려가서 전혀 다른 하나의 어떤 형태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세기) 초 사회주의 정당과 노동당들이 조직원의 규모와 득표력에서 성장을 보임에 따라 부르주아 정당들의 당 의장들이 자당의 후보자들을 원내로 진출시키고, 또한 그들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하느라고 부심하는 동안 좌익 리더들은 냉소적인 즐거움에 잠겨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좌익 리더들은 분명하고도 명백하게 계속해서 리더십과 권력의 난 문제와 딜레마에 직면해 왔었는데, 그들은 거의 모든 분야에서 근본적인 사회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으며, 그래야 그들은 정치꾼들이 서로 이권과 책략을 교환하는 거래적 의회 정치적 정치를 배격하고 기본 환경의 변혁 전략을 채택하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예 판을 바꾸자라는 것이죠. 그러나 변혁은 단순한 의지나 위압으로 달성 가능한 것이 아니며, 대중의 잔인성, 분파주의, 단견, 보수 성향을 극복하고 간부들을 모집 교육하며 변화를 위해 투쟁하는 사람들을 규율하고, 그 무엇보다도 의회 내에서 리더가 되고, 그리하여 기회주의 유혹에 빠지기 쉬워져 적에게 사상을 팔아먹을 위험이 있는 조직원들을 붙잡아 줄 수 있는 정치 조직과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수적이고, 그러한 전략을 수립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 어떤 의회주의적이고 거래적인 어떤 리더십 가운데 서로 타협과 어떤 이러한 부분들이 정당 내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니까, 아예 이 좌익 리더들은 통째로 판을 덮자, 사회를 변혁시키자라는 그런 생각으로 인해서 어떤 교육 조직을 만들고, 또한 이 당원들에 대한 어떤 철저한 관리를 하면서 이 세뇌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가 비록 당 내에 진출한다, 원내에 진출한다 하여도 그 생각이나 이 사상 자체가 바뀌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관리하는 그러한 행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가? 이 문제에 대해 레닌과 여타 많은 혁명가들의 대답은 대중의 전위 역할을 할 소규모의 단결, 의식화, 이념화, 규율화된 정당이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의 단결 그리고 의식화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념화가 되어 있고 또 규율화가 되는 이런 정당을 추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런 정당이 무엇일까요? 재밌죠? 그러면 그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가? 이 문제에 대해 레닌과 여타 많은 혁명가들의 대답은 대중의 전위 역할을 할 이제 소규모의 그런 의식화를 시키는 건데 1900년 12월 레닌은 이스크라지의 창간 후에 다음과 같이 기고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강력하게 조직화된 정당을 확보하면 하나의 파업이 장차 봉기로 확대될 수가 있고 정권을 타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바로 강력하게 조직화된 정당, 이것을 통해서 강력하게 조직된 정당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봤다는 것입니다. 의미심장한 이야기죠. 수년간 그는 혁명보다는 사회개혁을 도출하려는 광범위한 민주화 운동을 원했던 사회민주당 조직원들과 투쟁을 벌였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이 사회민주당이 존재했었던 거죠. 이들은 아주 어떤 광범위한 그리고 점차적인 사회개혁을 이루자 그렇게 요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정당이 오래전부터 분열과 사기 저하에 시달리고 있었던 반면 제1차 세계대전에 이르기까지는 혁명파는 호기를 맞이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917년 집권하기 몇 개월 전 레닌은 아직도 사회민주당 리더들을 비난하면서 그들이 대중을 외면하고 대중의 독자적인 정치 생활을 규제하고 이 말은 레닌이 이야기한 말입니다. 대중의 독자적인 정치 생활을 규제하고 아래로부터 국가를 민주적으로 재건하는 과정에 대한 대중의 직접적인 참여를 봉쇄하는 의회주의 부르주아 공화국에 경도되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전 세계를 재구성하는 것이다 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무서운 이야기인 것이죠. 과거로부터 철저히 단절해야 할 필요를 가장 분명히 드러나기 위해서 레닌은 새로운 소비에트 노동자들과 병사들의 대표자들을 위한 기구로서 사회민주당이라는 간판을 내리고 그것을 무엇을 이름하였냐 하는 것, 바로 이것을 공산당이라고 하기로 명명했다, 희망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여기서의 공산당이라는 게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레닌이 만일 사회주의라는 단어 대신, 사회민주라는 단어 대신 당이라는 단어를 제거했더라면 그는 아마 신생 공산당의 이익은 어찌 됐을지도 모르지만 개념적 분명성에는 확실히 보탬을 주었을 것인데 그가 새로운 러시아에 힘을 얻도록 한 것은 정당이라고 불리기는 했어도 첫 번째는 당비 납부 당원제, 당비를 납부한 사람이 당원이다. 두 번째, 고위 당직의 평당원 투표제, 고위 당직은 투표를 통해 뽑는다. 세 번째, 당직 리더들과 정부 내 리더들 간의 조심스러운 권력 분립. 당직 리더하고 정부 내 리더를 권력을 분립시켰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꼭 그렇게 지켜지지는 않았지만 바로 그러한 것들이 서구 정당들의 기본적 조건을 만족시키지는 않음으로써 실제적으로 서구 정당과 별 관계가 없는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공산당은 강령, 직책, 전략, 그리고 리더십의 구현 등보다 개념적인 면에서 적실성이 낮았는데 그것은 평당원에게도 정부 내 당 소속 리더들에게도 권력이 주어지지 않고 그렇다고 중앙당의 위원회나 평의회에도 실권이 없으며
단지 모든 부분의 침투에 활동하고 대부분 잿빛 관료제 내의 세력에 의해 조종되는 인물들에게만 있는 것이며 이는 정당의 가면을 쓴 지배장치다라는 것입니다. 이 공산당의 존재는 정당의 그러한 어떤 가면을 썼지만 사실 이거는 하나의 어떤 잿빛에서 안개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지배장치다. 이름은 공산당이지만 사실은 하나의 사람을 지배하는 하나의 거대한 장치라는 것입니다. 러시아 공산당은 이 같은 기구가 작동하는 무대가 되었는데 이 기구는 외형적으로는 전통적인 정당과 흡사하였고 여러 이유로 인해 확장과 수축 또는 숙청을 거듭한 후 러시아 체제 성립 제50주년 기념 시점에 공산당은 1200만의 당원을 당원과 준 당원을 거느리게 되었다. 그러니까 확장과 수축이라는 것은 숙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백만 사람들이 죽고 피를 흘리고 그 과정을 거쳐서 1200만 원의 당원. 그러니까 그 공산당 한 당밖에 없는 것이죠. 다른 당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일당 체제. 싹 다 이제 죽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엄청난 규모의 당원과 준 당원을 거스린 하나의 거대한 공산당이라고 하지만 하나의 지배 체제를 만들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공산당의 하나의 전략입니다. 그것이 과연 우리 사회 내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가를 우리는 유심히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당원들은 인원 몇 안 되는 것에서 수백에 이르는 조직 단위들, 또 지구나 선거구 같은 지역 단위나 관청, 농장, 공장 같은 경제 단위별로 구분되어 구성되어 있었으며 이 지방 조직들은 시나 구 평의회에서 대표를 파견하고 그 평의회는 또 지구 평의회에 대표를 파견하며 이어 공화국 당 평의회, 중앙당 평의회로 대표를 파견하였고 그 평의회는 또 지구 평의회에 대표를 파견하고 이어 공화국 당평의회, 중앙당 평의회로 대표를 파견하는 그러한 것들 이렇게 파견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수준, 모든 부분의 당 활동은 사실 정치국, 위원회 또는 일단의 리더들에 의해서 이 잿빛 속에서 다 지배되고 있는 그러한 체제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전체 기구의 통제 기제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같은 민주집중제라는 올가미에도 불구하고 민주집중제 이것이 평의회에서 위회 중앙당으로 계속 이렇게 대표를 파견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하지만 이 시스템 자체가 바로 잿빛 어떤 통제기구 하에서 운영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공산당의 모든 선전 기관들은 공산당 리더십 구조가 어떠한 것인지 드러내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961년도 제22차 당평의회에서 채택된 개정 문건에 따르면 러시아 공산당은 러시아 민중이 검증되고 확인된 투쟁 전위로서 자발적 기반에서 보다 발전하고 정치의식화된 러시아 노동계급, 집단 농장 농민들, 그리고 인텔리겐치아를 하나로 통합하며 당은 러시아 사회의 선도, 지도적 세력이다. 러시아 공산당은 정당 활동에 대한 레닌주의적 기준, 집단 리더십, 당내 민주주의 체계적 발전, 공산당원의 활동과 우선권, 비판과 자아 비판에 확고부동한 근거를 두고 활동한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모든 분파주의와 도당적 활동은 다 배제되었다. 오직 일당밖에 없고 분파라는 건 없고 각종
도당적 활동들도 다 배제된 바로 이러한 정말 이 어떻게 보면 규율화되고 이념화되고 의식화되고 아주 소규모고 단결하고 있는 그러한 어떤 당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잿빛 속에서 실제로 그것을 운영하는 그러한 숨겨진 리더들에 의해서 다 이루어졌다 라는 아주 무서운 그러한 배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리더십 기구가 정당화되었다면 그 기구 내의 권력의 소재는 과연 어딘가? 슈만이라는 분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는데 소수 권력 집단이 실체와 허상을 뒤섞어 놓고 결국 무시되는 원칙을 엄중히 천명하며 인간의 실제에서 다양할 수밖에 없는 내용을 획일적으로 문서로 규정하고 숨가쁜 속도로 당과 정부의 모든 기관들을 개조, 개편, 폐지, 혁신하는 데서 러시아의 마르크스주의자들은 훨씬 앞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인간은 당연히 다양하고 굉장히 복잡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공산당이라는 곳에서 일체의 다양성을 다 배제해버리고 분파주의를 배제하고 오직 하나의 당 내에서 바로 이렇게 민주 집중제라는 것을 허울전 하나의 올가미를 만들어내서 겉으로 봤을 때는 아주 민주적으로 보이는 것이죠.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하고 아주 민주적 형태라 기계적으로 민주적인 형태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은 하나의 가면이다. 공산당이라고도 부를 수 없다. 이 당이라고도 부를 수 없다. 그것은 즉 하나의 지배체제, 하나의 지배의 장치이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크렘린이 그어놓은 경계 내에서 대중, 당의 조직원들, 사회경제적 이해관계 집단, 이념 집단, 관료조직, 군부를 비롯한 관료조직, 당 간부들의 어떤 욕구, 필요, 기대 성향들을 인식하는 사람들과 그러한 욕구와 필요에 맞도록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또는 그러한 능력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에 의해서 공산당 내에서 정치 리더십이 행사되며 어떻게 보면 리더십의 분산이 느껴질 수도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고도로 중앙 집권화되고 조직화, 관료화되어 있는 사회에서 자원 동원 능력은 핵심 부처 리더들, 선전 기관들, 붉은 군대, 비밀 경찰, 대규모 공화국들의 당간부들, 그리고 중앙당의 핵심 부처 근무자들과 연계를 맺고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과 다 연관되어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실력 행사, 위협, 보상 등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은 국가적 필요, 여론의 향배, 대의 관계, 그리고 당 기구 내의 권력 관계에 의해서 그때그때 달라지는데 이런 점에 관해 리더십은 거래적이지만 권력과 리더십은 놀랄 만한 수준까지 당 서기장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파적인 것처럼 리더십이 보이지만은 이 리더십이 바로 이 당 서기장, 당 주석이죠. 여기에 아주 집중되어 있는 형태가 바로 이 공산당의 그러한 형태라는 것입니다. 또한 당 최고 간부 회의의 지배 파벌에 그리고 그리 알려지지 않은 것인데 거의 드러나지 않은 당 관료들에게 집중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당 서기와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당 관료들이 바로 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눈에 띄지 않는 잿빛 속에 있는 사람들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이러한 사회가 공산주의 사회, 공산당이 지배하고 있는 사회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잘 알고 바로 우리가 있는 이 현실 가운데서도 잿빛 가운데 이러한 것들을 시도하고 진행하고 있는 그러한 배경이 있는지를 유심히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반화가 가능한 수준까지 프레드릭 바루크는 크렘린의 기존 권력 구도를 묘사하였는데
바루군에 따르면 최고 지도자들은 균질적인 핵심보다는 강력한 개인들의 집합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정치체제 내에서 초기에 이루어진 정치투쟁들에 미루어 최고위층의 두드러진 파워 집단들이 기능 분화선을 가로지르며 존재하는데 그것은 유력한 정당 리더들이 단지 좁은 의미의 당 조직 내에서 동료와 동맹자를 찾을 뿐 아니라 경제부처, 군부, 비밀경찰 중에서도 찾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잔혹한 공포의 위력은 항상 다양한 지휘선 체계가 당 중앙에 대립되는 일이 없도록 차단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궁극적이고 완전하게 해결된 일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굉장히 어떤 공산당 내에서는 어떤 위력과 공포가 존재하고 그리고 그걸 항상 사람들을 감시하고 바로 그 가운데 독립적인 그러한 강력한 개인들이 어떤 집합으로 이루어진 어떤 최고 지도자들이 당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또한 그러한 것들은 경제부처나 군부, 비밀경찰들 이러한 모든 것들 가운데 바로 이 유력한 정당 리더들의 영향력이 미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당 중앙에 대립되는 일이 없도록 차단하는 그러한 형태이다 라는 것이죠. 어떤 체제 내에서는 어느 정도 유동성이 있을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레닌의 정당에서 이제 스탈린의 철권 통치와 무자비한 숙청으로의 전환 그리고 후르시초프와 그를 이은 후계자들의 훨씬 유연한 중앙집권 체제로의 변화 등에서 우리는 러시아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의미의 리더십 경향을 볼 수 있는 것인데 통치기구의 권력은 거의 불가침한 상태로 남아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일당 독재 체제에서는 통치기구의 권력이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일당 독재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러시아 위성 국가들에게도 나타난 지배체제의 원형을 제공하여서 그 러시아 주변에 있었던 소련 연방들 다 바로 이러한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전시의 집권 기회를 얻었지만 볼셰비키와는 달리 이들은 외부 세력, 즉 러시아의 군사 개입으로 인해서 권력을 획득 유지하였다. 이 러시아가 뒤에서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평 및 토의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자는 러시아 볼셰비키를 통해 일당 체제의 정당 리더십에 대해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러시아 공산주의 일당 리더십의 한계는 무엇인가가 토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마치 어떤 민주주의의 어떤 가장 원형적인 모습으로 보이는 것. 사람들이 이렇게 소규모의 집단들을 이루고 이 소규모 집단들에서 하나의 어떤 위원회로서 사람을 파견하고 이 위원회는 또한 이곳에서 또한 하나의 상위위원회 이렇게 사람을 파견해서 그래서 뽑힌 사람들이 이루는 최고의 어떤 상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 얼마나 민주적이고 또한 얼마나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모습인 것이죠. 이거 하나하나가 난 소규모의 집단인 것이죠. 소규모의 집단. 그런 점에서 굉장히 레닌이나 이 소비에트의 공산주의자들의 머리가 비상했던 것 같습니다. 전쟁도 소대 단위로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몇몇으로 구성어진 이 구성원들, 이들은 굉장히 똘똘 뭉치고 또한 자아 비판, 서로 상대방에 대해 비판하기 때문에 그 때문에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를 감시하는 체제라는 겁니다. 이 가운데 한 사람을 보내면은 여기서도 역시 이 사람들이 서로 감시를 하면서 이런 집단이 이제 하는 감시 집단이 되는 거죠. 하나의 통제 장치라는 것이네, 이것이. 여기서 또 이거 사람을 보내고 하면서 이렇게 해서 이걸 이루지만은 결국은 거꾸로 내려오면은 여기서 여기를 감시하는 것이고 여기서 여기를 감시하는 것이고 여기서 이것을
여기를 감시하는, 전체 국가를 감시하는 체제이고, 그리고 최고의 권력이 바로 이 위에 있는 바로 당서기이고, 그 주변을 바로 잿빛 속에서 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그러한 독립적인 그러한 지도자들, 존재들, 바로 이 가운데 이 당의 중앙당의 어떤 그러한 노선에 반발하는 것 철저히 공포와 어떤 억압으로 막는, 바로 그러한 것이 공산주의 사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리고 여기에 있는 바로 이러한 리더십이 공산주의에서의 하나의 리더십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산주의 체제의 정당에서의 일당 정당 체제에서의 정당 리더십은 과연 무엇일까요? 결국은 이들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감시하는 그런 존재이고, 또 이상이 보였을 때는, 당의 철학과 달랐을 때는 폭력 억압으로 고발하는 그러한 모습이고, 그러한 어떤 리더의 어떤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 가지는 알려지지 않는, 그러니까 어떤 숨겨진 어떤 그러한,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영향력을 미치는 아주 좀 어떻게 보면 괴물 같은 어떤 그러한 어떤 리더십의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조심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은 그 어떤 공산주의 체제의 리더십에 대해서 그 있는 모습 그대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그 당을 키우고 성장시키고 국가를, 당을 키워서 국가를 전복시키고 했던 이러한 행위들, 수많은 사람들을 어떤 숙청을 통해서 걸러내는 이러한 작업들, 이것은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아주 철저하게 훈련받고 이념화되고, 그러면서 비밀스럽게 이루어지는 비밀경찰들이잖아요. 그러한 과정이라는 것이죠. 언제 또 수청당할지 모르고, 이런 사회 가운데 결코 자유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고 다양성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철저한 통제 가운데는 그런 리더십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TV에서 봤을 때 공산주의 사회 그 리더들을 보고 저 사람들이 저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것, 그런 것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그 사람 한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을 잿빛과 같이 둘러싸고 있는 그러한 존재들에 관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과, 또한 우리 사회 내에서도 단순히 겉모습만 봐서 안 된다는 것, 바로 또한 그와 함께 있는 집단적인 그러한 존재들에 관해서 인식을 하고, 바로 그런 것들을 잘 우리가 분별하고 경계하고 대비하고 해야 된다는 상황인 것이죠. 지금 우리가 여러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 지금 많이 닥쳐 있지만, 우리 현실 가운데서 막 그런 가정 가운데 지금 막 여러 가지 기밀이나 국가 이런 것들도 막 그냥 누설되면서 이 나라 평화 안보는 뭐 전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과연 이런 상황들 가운데서 지금 좌파의 리더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아니면 마르크시즘, 막시즘, 공산주의 그런 리더들은, 우리 사회 내에 있는 그런 리더들은 과연 어떤 그러한 표정을 짓고 있을까? 우리가 처음에 보았듯이 이 자본주의 리더들이 막 자기 사람들을 하면서 어떻게든 의회에 보내려고 할 때 그들은 뒤에서 음흉하게 웃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러한 현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고 있지 않았지만, 그리고 우리가 인식하지 못했지만, 지금 우리의 어떤
눈에 보이는 현실 이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비할까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바로 우리가 아까 전에 처음에도 설명했듯이 이 정당 리더와 정부의 리더 사이 견제와 균형과 소통, 바로 이 과정 가운데 우리가 이 민주주의 체제 내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권력의 균형과 또한 건전한 갈등을 통한 해결,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그런 역량들을 키워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바로 이러한 정당 리더십을 우리가 성장시키고 더욱더 키워나가고 그러한 부분들을 더욱더 성숙시켜 나갈 때 그때 비로소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이러한 현실들은 우리가 하나의 어떤 경계나 또한 우리 어떤 그러한 어떤 알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깨어서 우리 현실을 바라보며 우리가 과연 이 나라의 어떤 정치 현실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또한 준비하고 우리 개개인이 어떻게 이렇게 정말 이런 것들 대비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사람들이 많이 정치화된 것 같은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약간 고무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문 안 보고 정치면은 그냥 넘기는 사람들도 요즘은 정치 보고 있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고. 신문 던져놓고 안 보는데 이제 신문을 보게 돼. 관심을 가지게 돼.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라고 생각을 하게 돼. 그리고 글을 읽게 된다는 것이죠. 그만큼 정치화가 된다는 것이고 그만큼 민주주의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만큼 이제는 우리가 어떤 것들이든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고 바로 그러한 어떤 생각들, 그러한 마음들이 모여서 바로 그 가운데 어떤 방향이 과연 우리에게 지금 우리의 닥친 현실 가운데서 합당하고 올바른 방향이라는 것들을 결정해 나간다면 우리가 이러한 위기와 어려움들을 한 단계 더욱더 성숙하게 성숙한 이제는 정말 정치적인 그런 어떤 시민으로서 민주주의적인 자유민주적인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말로만 그리고 우리가 표면적으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어떤 개인 간 어떤 공동체 우리 4명 가운데 그런 것들이 이제는 인식되어지고 이것이 정말 민주주의구나, 이것이 정말 자유민주주의구나, 이것이 바로 자유민주적인 어떤 정치 토양과 형성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계기로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입니다. 바로 그러한 부분들 우리가 한 단계 아픔을 겪고 성장할 때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한 단계 더욱더 선진국으로서 한 단계 더욱더 성장하고 일어서는 그러한 긍정적인 어떤 하나의 어떤 계기로서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좀 희망을 가져보면서 오늘 또 대식공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긴 수업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일당 체제의 리더십과 그 이후로 계속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